독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시지 못하셨죠?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시는 바람에 비상근무를 하느라고 저희가 방송을 한 주 쉬었습니다. 정창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국민들 추위에 그만 떨게 하시고 아스팔트에 앉게 하지 마시고 그만 내려오십시오. 강민구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뭐 고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전체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걱정도 하시고 나라 걱정도 하시고 경제 걱정도 하시고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심히 이런 일을 촉발시킨 그 분들 또 그 책임자들에게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상 유례 없는 이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비상 기습적으로 밤에 계엄 선포를 하시고 또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되어서 자살 시도까지 하고 또 경찰총장 또 서울시청장이 또 긴급 구속이 되고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진짜 꿈에도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979년에 학교 등교를 하는데 대통령이 유고가 있다 이런 방송을 라디오 방송에서 듣고 유고란 말이 뭔 말인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12.6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그해 12.12 그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계엄이 무서운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저는 그날 밤에 정말 그 SNS에 그 격한 말도 썼어요. 또라이가 사고 쳤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5년 전에 그 당시 뭐 하시고 계셨나요? 학생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죠. 우리 강민구 위원장께서는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대로 기억을 못할 만큼 뭐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꽤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 정치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이야 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그랬고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공부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제가 믿지는 못하겠지만 여튼 그것을 계엄을 직접 겪었던 분들 어르신들은 정말 다시 공포가 살아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10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또 긴급적으로 담화를 또 하셨습니다. 광란의 칼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광란의 칼춤이라면 저희가 사극에서 망나니가 하는 게 광란의 칼춤이라고 느껴지고 하는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탄핵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이한 점이 좀 참여하신 분들이 좀 늘었어요, 인원이. 거기다가 연령층이 조금 낮아지게 보이더라고요. 또 뭐 그 추상집에 가면은 왜 그 옛날에 그 국밥 뭐 이런 거 대신 뭐 육개장 라면 이런 거를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실망과 공포가 조금 충격이 있었을 텐데. 그 대구 경북이라는 곳은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이 결정적인 지지를 보여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면서 만드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께서 뭐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행동을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 그 시도민들은 물론 뭐 야권 뭐 야육당이라든가 야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뭐 탄핵 집회도 하고 뭐 하야 요구도 하고 실제로 거리로 나가서 행동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일단 놀라고 그다음에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하고 사실상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도 우리 수성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주호영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이번 2차 탄핵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지나가시는 어른 분들이 제가 다 들었어요. 미친놈들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말 TK는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강고한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이 잘못된 것을 전달하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할까? 어제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12일 날 긴급으로 또 대통령께서도 긴급으로 하시고 한동훈 대표도 긴급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원 의결에 이제 의원들 보고 참석을 하라.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도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 근데 한동훈도 어렵다. 이제 축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옛말에 그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비빌 언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적절성 여부, 그다음에 그 탄핵의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내에서 그동안 벌어진 그 어떤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도 이번 비상계엄의 책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점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3자적 입장에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액션을 벌이면 당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대표가 당의 의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당내 구성을 보면 그래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의원총회에서 그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도 않고 대통령은 내란의 수객인 것을 확정을 짓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전원이 출석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탄핵 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따를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대표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당의 수장인데 대표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따라주는 어떤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한동훈 혼자의 어떤 구호로 그치게 된다면 한동훈 자체에 대한 자기의 어떤 말에 대한 신뢰성 또 무게감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런 게 본다면은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동훈의 정치 위상이 그 가치가 격화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국이 여당의 당대표한테도 알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분이고 그걸 또 어떻게 반목을 지어서 대통령이 척져서 알려주지도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는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한 그 다마도 대표가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법률 지식으로 봐도 이거를 내란에 대해서 이거 스스로 인정한 거다. 그래 탄핵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당신은 우리하고 또 상의했냐 하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진짜 이제 국민의힘에는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14일 날 가결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매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권상동 대표가 이제 되셨습니다.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실 거라고 생각되세요? 이게 정치에서 늘 하는 말도 있는데 민심은 그 파도와 같거든요. 한번 밀어닥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참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도 하고 또 참여했다 하더라도 반대를 하고 했지만 이제 탄핵 표결에 불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또 반대표를 던지기도 굉장히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실제 대통령 담화문에도 보면 본인이 탄핵이든 수사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탄핵을 전제로 하고 한 담화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일단 탄핵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은 사실상 다음번에 국민의 선택을 한 번 더 받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국민의 민심과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탄핵은 시간 문제일 뿐 탄핵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비록 친윤계이기는 하지만 민심의 파도를 그 어떤 개파의 어떤 이익으로 막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막아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2일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받으면서 원내대표에 당선되셨고 낙선하는 김태호 의원은 34표를 받았어요. 이 34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과 초재선 젊은 의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지금 계속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분이 벌써 7명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8명만 되면은 200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저는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지금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고 발언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14일 날 탄핵이 되겠다.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탄핵이 되더라도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빨리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금 9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6명밖에 없어서 이걸 빨리 정비하고 민주당에서는 2명을 벌써 추천을 해 놓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1명을 더해서 7명 이상의 심리를 하고 9명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곧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분도 제법 요 아주 미미한 시점에 있다고 제가 들어 아는데 빨리 이거 정상적으로 거두고 헌법재판관 또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시국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는 대통령과 그에 소속된 정당하고 그 국무위원들이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이제 끝내는 이제 찬성 의지를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재섭 의원의 그 지역구가 전라도 분이 많이 계시고 민주당 측의 성향, 진보 측 성향이 많이 계시는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청년을 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 반대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신 이제 분들이 가셔서 테러를 해놓으신 거를 보고 겁을 먹어서인지 어쩐지 떠밀려 가는 모습으로 해서 찬성을 한 모습이 저는 더 보기 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게 과연 청년 정치인에게 바랬던 분들의 그 모습이었을까 좀 허탈한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그야말로 윤석열 저격수 아니었습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윤석열은 옛날부터 권력이 총고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계엄과 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계획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에 윤석열 씨가 되겠지만요. 예전 군부 독재를 하던 전두환 시절보다 더 심각합니다. 군인들은 대부분 우리 군대를 일부 남성분들은 독자들은 보셨다시피 말 들으면은 이제 상명하복 아닙니까 군인들은 그러면서 이제 워카 군합발로 이제 우리 군대 말로 시체 말로 까라면 까 이렇게 보통을 하면서 윽박 지르는 게 보통인데 이 윤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이라서 법의 칼날을 교묘하게 아주 예리한 칼을 휘두르면서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해가지고 자기 정적이나 자기 반대자들을 계속 제거해오고 그리고 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소를 제기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소송이 걸리면 이게 검찰에 불리가고 재판장에 불리가면 또 변호사 선임하는 등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걸 저는 그래서 전두환 정권보다 더 심각한 정권이었고 이번 계엄을 했는 거는 검찰 법의 칼날을 예리한 칼날과 군대의 워카바를 합치려고 해서 이걸 정말로 자기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독재 정치를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그 윤석열 정부가 과잉 수사하고 기소를 남발하고 해서 그게 독재적인 어떤 그런 요건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시키고 기소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쿠데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2시간 만에 해제해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고 해제하는 그런 쿠데타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군병력 300명 남짓 되는 그 실탄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군병력 동원해서 하는 쿠데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적절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규정하고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딱 헌법재판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곧 이제 14일 날 예정된 지금 탄핵 표결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마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따라 조금 전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재판관들이 정상적으로 판결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쿠데타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벌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만들어서 또 힘차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헌법에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자체가 쿠데타고 내란인 것 같으면 헌법에 그걸 뺐었어야 되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권을 부여해 놓고 대통령이 그것을 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내란죄다. 이런 과잉이라는 이야기고요. 심각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국회 안에 군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는 거는 국회 경비대가 있는데 그게 경찰들인데 그 지휘는 서울경찰청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국회 경비대는 파견하는 형식을 갖추더라도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이 국회를 들어가는 것을 막았는 것이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 경찰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1인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뽑힙니다.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뽑힙니다. 어떻게 국민이 뽑히는 권한이 아무 근거도 없이 엄중한 반국가적인 사건이라고 정북 세력이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구금하려고 하고 체포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청구를 겨눴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란이자 반역입니다. 자, 국회 활동을 계엄 선포 기간이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고요. 국회의원을 출입을 막은 거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현장에서 이제 못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 이준석 의원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조차도 자기들이 국회의원인데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닌가? 이들조차도 거기서 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실탄 얘기도 하셨는데 실탄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백하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압한으로 계엄군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군인들입니다. 그 특전 사령관이라든지 707 전부 다 부사관 이상이라서 저는 이분들이 다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980년대, 1987년 여러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민주화 의식이 학습돼 왔어요. 그 군인들도 들어가 보니까 내가 대퇴로 진압부도인데 내가 국회를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체포하고 위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도 주저주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이게 말 같지 않은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저는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707 부대는 그 계엄 사태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숙지가 아주 확실히 되어 있는 부대이고, 그리고 그 분들의 그 당시의 출동 모습을 보고 군이 너무 해이하다, 저게 군인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실제 훈련 상황을 보시면 날아다니세요. 그게 못해서가 그 모습이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분들은 정말 최강의 특수부대원들이지 정말 보이스카웃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현실 감각이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나가실 때 제왕적인 대통령 되는 거를 나는 싫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용산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마치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제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결여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다 사실이었던 듯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성관이 그 계엄군이 진주한 걸 보고 정말 이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믿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이 들고, 또한 주술에 의해서만 이분이 정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하고 자기 거처도 한남동으로 했는데 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자꾸 깜빵에 가니까 그걸 피하려고 용산으로 옮겼고 거처도 한남동으로 옮겼다 하는데, 지금 이래 되면 본인도 거의 뭐 깜빵 가는 격이에요. 본인 스스로 잘해야 되는 거지. 어떤 이 주술에 이어서 뭐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 미국 대통령 선거 표가 It's economy stupid 하면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It's Mr. 윤 stupid 윤이 미스터 윤이 핵심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VIP 제로 김건희가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세종대왕님께 사과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계속 나오실 때마다 영어를 쓰시는데 과히 제가 들어서 발음도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은데 계속 영어 쓰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국장님.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결함, 그리고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본다면 소통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의 소통에 실패를 했고, 또 여당과 국정의 한 동반자인 여당과의 소통에도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내각에서도 그 장관들이라든가 어떤 참모진이라든가 이런 소통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작금에 나오는 현실들을 보면 정부 내에서의 소통도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소통의 부족이 전부 모여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또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 오늘날 이런 불행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79년 12.12 그 사태를 보면서도 당시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서울에 보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총소리가 나니까 자기가 차를 타고 서울시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녀요.
나 요번에도 보니까 이 사람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하겠다 하면은 자기가 직을 걸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래 할 사람이 그만한 용기와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대통령까지 스카우트해서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 또한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국민의힘은 내 고향 이 대구에서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 정당 그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고 계신가? 우리가 뭐를 잘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얘기를 하셔갖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갑질하라고 뽑아들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위원들에게 왜 그거를 막지 못했냐고 화나실 수 있어요. 저희도 화가 나요. 근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그분들도 영문 없이 불려가서 난데없이 평상시 있었던 회의 내용도 아니었고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쑥 왔다 그냥 가셨대요. 그러고는 계엄 두자 얘기하셨대요. 5분 만에. 그럼 그 입장에서 과연 누가 거기서 대통령님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용기 있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이 계엄의 무서움을 알고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좋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해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가서 바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 국무위원들조차도 너무 황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인지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석이나 뭐 회의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95%를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아니 소통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날 그렇게 들은 그 장관 국무위원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았던.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저는 그래서 이참에 개헌을 좀 하자. 개헌을 하면 이제는 그 대통령이 임명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고리시 유고시에 승계를 1순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장이 다음에 승계순위 1순위로 바꿔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거는 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선진국이고 그 대단한 나라이기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뭐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따라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엄연히 우리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자, 국민들의 의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민들이 느끼시는 공포감과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은 탄핵 맛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K-팝과 먹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렸다면 우리는 탄핵으로 한국 정치를 알리고 있다. 아주 좀 치욕적인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이 거대 야당이라는 이 의석수가 많다는 것으로 권력을 너무 휘두르지 않았나? 탄핵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라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국민에 의해서 그 뽑히는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압도적인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여당, 국힘에 대한 반감 또는 민주당의 지지로 이렇게 많은 179석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그렇게 해줬을 때 국민에 뽑아줬을 때 뭐라는 거 뽑아주셨겠습니까? 현재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네들 행위에 대해서 정치 행위에 대해서 불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야당을 뽑아줌으로써 적극적으로 견제하라고 뽑아줬으니까 당연히 견제하려고 민주당은 그렇게 행동을 했죠. 꼭 견제가 탄핵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근데 탄핵이라는 근데 의석수는 많지만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 집중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대부분의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통령이 그러면 소수 당이 되었으면 야당과 대화해야 됩니다. 한번 밥 한 그릇 봅시다. 그 술 좋아하시는 분이 야당 대표하고 막걸리 한 잔 봅시다. 이렇게 해서 좀 뭐 섭섭하신 거 있으면 좀 풀어갑시다. 국민을 위해서 풀어가자고 했으면 이 사태가 왔겠어요? 역시 문제점은 불통이었군요. 불통이죠. 예. 불통.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재명은 절대 안 뽑을 테니 제발 윤석열을 탄핵시켜달라. 이 의견 어떻습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마 정치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게 다 묻혔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완전히 사라질까요? 지금은 조용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화되면 다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또 정치 이슈로 또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죠. 적지 않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도 실망해서 윤석열의 탄핵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사법 리스트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엄 선포 그 다음 날 국민의힘 당원분들에게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그래서 심경을 조금 여쭤봤더니 좀 허탈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또 배신감 느낀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원로분들이 좀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셨고, 그래도 대다수는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 정신 차리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거는 기본이고 관광조차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저 이틀 만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주식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계엄이 이제 정상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발동을 했으면 저희 회사에도 다 군인들이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 누구도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고 조사받을 수 있는, 그게 계엄이라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공포거든요. 근데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고, 안 그래도 나빠졌던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위원장님 현수막에다가 빨리 극복하겠다고 해놓으셨던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탄핵이든 본인 스스로 퇴진, 즉 하야죠. 두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걸 빨리 선택해야 되고, 국민 민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화 말입니다. 영화 옛날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은 1편은 대박이었습니다. 2편은 대박 아닙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 미워도 다시 한 번 2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저력이 만만치 않아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또 끄트하게 잘 극복하리라고 보고요. 또 그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또 그에 따른 어떤 사법적인 절차는 사법부에서 이제 하겠죠. 그와는 별도로 정치인은 정치인 자리에서 자기 일 최선을 다하고, 경제인은 또 경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군인은 군인 현장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라가 지금 현재 위기인데 이 위기를 같이 작은 힘이라도 같이 맞세워서 이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김정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보다 더 먼저 알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위성으로 다 군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북한도. 사실이에요? 네, 그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을 모았다고 해요. 지휘부들을 모아서 너네 나 모르는 무슨 남조선에다가 뭐 한 거 있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계엄 선포라는 게 이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그래서 놀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란이 2시간짜리가 어딨냐고 대통령께서는 반문을 하셨어요. 근데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의 시간도 부족하지만 한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는 단 1시간만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옳은 정치는 명령이 아니라 동의를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동의를 자주 늘 얻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